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기면서 배경에 대한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보다 10여일 먼저 늦게 탄핵 소추된 한 총리가 먼저 판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증인 서너 명을 신문하며 변론 진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예상을 비껴나간 헌재의 심리 장기화에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원 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함께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넣을지 협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해소를 위해 흠결 없는 판결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도 최장기간 평의의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논의 내용은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심리가 길어질수록 여론전은 격화하는 양상이라 재판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됐던 만큼 그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진 않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둘러싼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일부 맞물려서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주목됩니다. 이승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이전과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한 행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결정들까지 모두 5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건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의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입니다.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불임명의 경우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건데 헌재는 이 사유가 한 총리를 탄핵할 만큼 위헌, 위법한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 같은 쟁점들과 별개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종족수를 문제 삼으며 절차적 흠결에 따른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 마땅하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고 순서 관련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제라도 지정된 건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단 탄핵 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나 기각 예상하시나요? 저는 100% 기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여일 앞서 탄핵안이 의결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된 걸 두고도 여당은 변론 기일이 더 빨리 끝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칙 위반이란 야당 비판에 방어선을 친 셈인데 민주당은 헌재가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방침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이러니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달라고 헌재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야 충돌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결론이 먼저 나오는 걸 둘러싼 정치적 해석도 분분합니다.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과도 연관돼 있는 건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데 일단 다음 주가 여야 운명을 가를 최대 고비가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등 주요 재판 일정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으로 운명의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심리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된 가운데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까지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몰렸습니다. 먼저 24일 월요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 7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권 행보와 직결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릴지 관심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모두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지더라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수기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직전인 4월 초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주에 결정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연금 개혁에 첫 발을 뗐습니다. 먼저 나혜인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 개혁을 논의할 국회 특위 구성 등 세부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기싸움을 이어가던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겁니다. 본회의 직전 거대 양당 원내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건 참으로 소중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8년 동안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로 내년부터 고정됩니다. 올해 기준 41.5%에서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 대체율을 소폭 끌어올린 겁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6년부터 인상한다. 출산이나 군복무 기간 보험료를 못 내는 국민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줬던 출산 크레딧은 낮아진 출생률을 고려해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합니다. 군복무 중 연금 가입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습니다. 국가의 안정적인 연금 지급 의무를 지우는 지급 보장 명문화 조항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추가됐습니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가량 늦춰집니다. 재정 고갈 우려가 여전하고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거대 양당은 일단 18년 만에 연금 개혁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YTN9입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실제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느냐입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보다 평생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포인트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매달 12만 4천 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실제 내는 돈은 6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면 1억 8천여만 원으로 지금보다 낼 돈이 평생 5천만 원 정도 많아지는 셈입니다. 물론 소득 대체율도 오르는 만큼 받는 돈도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 은퇴한 뒤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 원으로 9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또 25년 동안 받는다면 모두 3억 천여만 원을 받게 돼 지금보다 2천여만 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모수 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연금 고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는 지적 역시 적잖게 쏟아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는데 청년 세대 정치인들이 특히 앞장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 의원은 40명. 기권한 의원도 44명이나 됩니다. 재석 의원 3명 중 1명꼴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건데 거대 양당이 합의한 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이탈표입니다. 반대표가 정파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3040 청년 세대 정치인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개혁안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결국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뿐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수령 연령 상향 조정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은 합의에서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는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미래 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혁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저는 협잡이라고 생각하고 합의안에 도출한 여야 지도부는 청년 세대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연금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린 데서 의미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반발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비판이나 비난을 감수하면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론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의 수혜자가 기성세대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먼저 나오게 됐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관되게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국정이 마비되고 내각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또 부적절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쟁점도 없고 한 차례 변론기일만으로 끝난 사안을 이렇게까지 끈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네. 이제라도 결론이 난 것은 다행이지만 저희가 어제 보도를 보면 정족수 관련된 권한쟁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51명이 맞는지 200명이 맞는지를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이건 본안까지 갈 것도 없이 각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좀 부적절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네. 저희는 기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좀 상식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선입 선출 원칙을 어겼다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보다 변론기일은 먼저 종결됐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보다 변론기일은 먼저 종결이 됐지만 네. 탄핵 소추는 먼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태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큰 쟁점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조금 더 숙고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사실 총리 시절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난 대행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내란에 동조했거나 방조했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 더 크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총리 시절 의결 정족수 하는 것이 맞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의 바이블로 느낄 수가 있는 주석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있을 때 탄핵을 하면 그 지위에 따른 걸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의결 정족수에 있어서도 쟁점 사항이 별로 없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많은 헌법학자와 협회에게 이것을 자문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도 차후에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할 것이다. 다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순서가 좀 네. 바뀐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내란에 방조했냐, 가담했냐, 그리고 또 계엄의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 그 직후에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앞서서 이게 선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의 선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지금 뉴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을 비롯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다른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동결됐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직전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서 산정되는데 단가를 조정할 만한 변동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이 그동안도 많았는데 한 총리의 사건에서도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선입 선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만약 그렇다라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건을 먼저 임명한 것에 먼저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을 했었어야 맞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결에 동조를 하면서
권한대행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민주당이었다는 점 일단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가 기각될 거라는 게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총 크게 두 가지 정도 쟁점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비상계엄에 동조를 하고 그 여당 대표와의 국정 운영을 천명했다라고 해서 어떤 자기에 의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동의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만을 가지고 파면을 시키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재판관을 불임명하고 특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그런 권한만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해서 파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으로 의견이 수렴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그 내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각하가 아니라고 하면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억지로 6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한덕수 총리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마은혁 재판관 없이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6표를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선고에 대한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해서 판단을 않기로 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먼저 기각을 시킨다고 하면 먼저 복귀를 시켜가지고 어떤 국정 운영을 조금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만 시그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선고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그 계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포하기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 독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 많은 장관들을 더 모았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내란과 관련돼서 동조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의심은 남아있지만 이건 형사 재판을 통해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가 당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그 임명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 3명의 이름을 명시를 해가지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법적 근거까지 그 명시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사실 헌법 그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도로 각하는 아닐 것이다. 왜 각하가 된다는 것은 국무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의 어떤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각하를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월요일 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아직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26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또 있는데 그 이후일 거라는 관측이 지금으로서는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추세를 보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선고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 언제까지 지연될지 저희가 지금 당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월 초나 아니면 이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도래하는 4월 18일 이전까지 계속해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가능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최소 이재명 대표의 26일 그 선고보다는 늦어지는 건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주 초에 선고기를 지정한다라고 해도 한 2, 3일 뒤에 선고를 하는 것이 전례였기 때문에 네.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수요일이니까 그거보다는 뒤에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게 기습적으로 선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고가 난 직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인근 학교들을 휴교를 한다든지 뭐 차벽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좀 방어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선고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보다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또한 저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지금 6표를 못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이 결과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각 각하파의 의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선고가 지연될수록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고가 늘어진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유리할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빨리 복귀를 시켜가지고 국정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저는 조금 자유롭게 갖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럼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를 들어보면 거기에 참가했던 헌법재판관이 인터뷰를 한 것을 따르면 과거에는 이 세월호 7시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탄핵 소추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재판관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를 가지고 논란이 길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재판관들이 세월호 7시간이 이게 탄핵의 인용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쟁점에 대해서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5가지 쟁점들 중에서 특히나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한 내용들은 이 정황적인 상황과 증인과 어떤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증거 채택을 하냐 안 하냐를 두고 그 재판관들끼리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하고 또 이러한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결정문과 증거 채택 모든 것을 최선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자면 그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이 탄핵 사건에 대한 각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인용, 기각, 각하 모든 의견이 가능하다라는 게 학계의 견해였습니다. 실제 지금 그 저명한 헌법학자들, 이를테면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이건 각하 사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가지가 넘는 이 절차 위반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특정 결론을 전제하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은 저는 다소간 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이제 시위를 했는데 백혜련 의원이 날계란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청을 어제 항의 방문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최근에
김동연 전 지사가 맥주캔 테러를 받았습니다. 네. 어제는 백혜련 의원이 달걀 테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녁에 이재정 의원이 폭행 테러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살해 협박들, 권총 테러와 관련된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1.5cm의 목에 좌상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긁힌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절하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피살 협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거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런 정치인들과 관련된 어떤 이런 테러와 관련된 것은 저는 정말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또 지지자들에게 또 이건 야당을 공격하는 빌미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목소리와 분노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무법천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번 사건만 가지고는 정말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네. 일단 나경원 의원이 그런 자작극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통상 이렇게 좀 폭력 협박이 있을 때는 수사 의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신변 보호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제보라는 것에 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네. 의구심을 제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범인은 잡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특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탄핵 반대 집회의 구성원들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이것을 심지어는 국민의힘과 같이 결부를 시켜서 염산이었으면 돌이었으면 어땠겠느냐 이렇게 침소봉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는 저는 상황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계란 두 알의 분노를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방탄복을 입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현행범을 체포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제1야당 대표가 무법지대와 폭력을 준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당장 발생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이런 잘못된 발언,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이재명 대표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수사 의뢰는 뭐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이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 의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아무런 시그널도 안 보냈는데 협의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언론 기사를 보고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변보호 해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경찰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러한 자작극이라고 비난을 하기 전부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협의들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왜 테러의 위험인데 신고를 안 하냐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 좀 초등학교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어떤 정치에 대한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다. 저희 민주당이 경찰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모아야지 신고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짧게만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제가 어제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어떤 이재명 대표 암살설에 대해서 최초로 의혹 제기를 한 것이 그 좌파 유튜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음모론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또한 3월 10일 날 한 커뮤니티 이재명 대표 지지 커뮤니티에서도 뭐 러시아식 총기를 언급을 하면서 암살 제보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기촉대가 돼서 어떤 문자들이 날라와서 민주당이 문제의식을 느꼈다라고 제가 그 타임라인을 확인을 한 상태라서 만약에 이런 경과라고 하면은 왜 바로 수사 의뢰와 수사 착수를 못하고 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짧게 좀 짚어보죠. 민주당이 최상목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기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자가 잡혔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네. 시기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저희가 심야 의총까지 열면서 22분의 현역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도부의 일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탄핵의 우선순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우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고 이게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참고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 상설 특검도 국회에다 특별 검사를 추천 의뢰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네. 시기를 못 박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맞지 지금에선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복귀 시한이 시작됩니다. 이대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적과 유급이 불가피한데 의대생들은 휴학계는 유효하다면서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가기 전입니다. 그 시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의대는 오늘을 복귀 시한으로 잡고 이를 넘길 경우 학칙대로 처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대 등 3개 학교, 28일엔 가톨릭대를 비롯한 7개 학교 등 이달 말까지 각 의과대학은 차례로 복귀 시한을 맞습니다. 이후엔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 유급이 되고 등록까지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목전까지 온 상황 속에 정부는 다시 한번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대생들은 돌아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은 휴학할 권리가 있다면서 휴학계 처리에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복귀 시한을 맞은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제적 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작년의 행동을 개인적 신념에 입각한 자주적 의사표현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을 현재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1대1 면담을 넘어 학부모 설명회를 여는 등 복귀를 위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학교가 제적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귀 시한이 오늘인 학교도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제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믿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회에 매년 적정 규모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향후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며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대생들은 유급 위기에 처했었지만 정부가 올해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허용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제적을 당해도 위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냈는데 이를 반려하는 건 위법이고 이에 따른 제적 사유 발생은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서 40개 의대 총장이 의대생 휴학을 반려하기로 한 것도 정당한 사유 없는 담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 채 권한 밖의 강요를 하고 있다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엔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학 사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 동맹 휴학이 명백하고 등록 기간과 출석일 규정 등 학칙에 따라 제적 등의 조치를 하는 건 대학의 몫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대학들도 한층 강경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1년 넘게 적정수의 의사가 배출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그동안 의대 등록금이 안 들어와서 타계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의대 결손을 메꿔온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래저래 대학도 정부도 한층 강경해진 입장이어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 갈등이 의과대학 안에서 격화하는 가운데 오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첫 본안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의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영장에는 오 시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일정 기록을 포함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오 시장이 과거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집무실 PC와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보궐선거 당시 명시 측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준 대가로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걸로 의심합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명 씨와 김 씨를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와 강정부 시장, 김병민 정무부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한 양측 진술은 엇갈립니다. 명시 측은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데다 함께 여론조사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 없고 돈이 오간 사실도 몰랐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불문하고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김한정 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전 대표이사가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회사 돈을 제공해준 의혹을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빗썸 역삼동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빗썸은 초기 대표이사였던 김대식 현 고문에게 서울 성수동 아파트에 3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김 고문의 개인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한은행 직원이 17억 원가량을 빼돌리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압구정지점 등에서 수출입 무역 관련 업무를 맡으며 서류를 조작해 허위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17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압구정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긴 뒤 퇴사했고 잠적한 상태인데 경찰은 A씨의 소재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한 문다혜 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숙박업 영업신고 왜 안 하셨나요?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49%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시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고 5년간 세 곳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1억 3,600만 원의 높은 수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선 문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받았고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는 동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은 3개월째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 11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3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모두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의 각하 결정을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건태 대변인은 앞서 공보국 공지를 통해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기 때문에 송달 효과는 이미 발생했고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 등 난제를 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경우 협력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상호관세 대응은 물론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시급한 해결 과제를 들고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먼저 민감국가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그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협력하고 산업 협력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절차상 당장 민감국가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미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상호관세 대응 역시 발등에 불입니다. 에너지부 장관과의 만남에선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 확대 등 에너지 협력을, 러트닉 상무장관과는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해결과 조선과 첨단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FTA를 체결하고 나서 지금 관세는 사실상 양국간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관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하고.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임기 내내 상호관세가 진행될 사안으로 본다며 단판 승부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틀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더티 15개국을 지목해 상호관세 타깃으로 이구한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친환경차 전용 공장을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로 들며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투자와 비관세 장벽 제거를 연일 강조하면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둔 우리 기업과 정부도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협력과 투자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당장 2분기부터 우리 기업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분기 수출 산업경기 전망지수가 이번 분기를 100으로 볼 때 84.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 경기 전망지수가 59.4로 1분기보다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1분기 부진한 수출이 전망됐던 반도체의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2분기 수출 전망은 112.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이 1월 대비로 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이 전월보다 0.4% 올랐지만 공산품과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 등이 전월과 변동이 없어 전체적으로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월 대비로 물 오징어가 20.5%, 사과가 20.4%, 감귤이 14.7% 오른 반면 돼지고기는 7.5%, 쇠고기는 4% 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이 오는 27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한 가운데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SC제일은행도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타은행 대환대출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분기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에는 개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초과 원인을 소명하고 관리 계획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승인 건수 등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고 다주택자 주택 구입과 갭투자 등 투기적 요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율관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칼바람으로 해외에 주둔 미군도 감축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례적으로 공화당 소속의 상하원 군사위원장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개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MBC 뉴스는 국방부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전투사령부를 4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사령부를 통합하고 북미와 남미 사령부도 하나로 묶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주일 미군 확대 계획도 폐기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모두 국방부 예산 감축을 위한 구조 조정의 일환입니다. We are refocusing, that's a key word, our existing budget away from the Biden priorities that frankly were all over the map to President Trump's priorities of building a lethal fighting force. 주한 미군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인식을 감안할 때 한국도 주한 미군 감축이나 주둔 비용 인상 요구에서 자유롭진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공화당 소속인 상하원 군사위원장 2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의회와 조율 없이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려 한다는 보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 역할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당정 간 갈등이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행정부 조치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올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연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을 통해 변화된 북한군의 전술 양상 등을 가정해 진행되는데 고강도 도발을 예고했던 북한은 예상외로 잠잠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연합연습에선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억제와 대응이라는 기존의 연습과 함께 북러 군사협력 등 변화된 정세를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변수였던 드론은 물론 허위 정보를 이용한 심리전 등을 가정한 대응 능력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 우리 측 지휘관이 미군을 지휘 통제하는 과정도 여럿 진행하며 동맹을 상호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뒀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휘소 연습에 국방 생성형 AI를 처음 적용했는데 향후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경우 유사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습 시작 직전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때 실사격 훈련은 중단됐지만 야외 기동 훈련은 작년보다 늘어난 51건이 진행됐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와 항만을 겨냥한 드론 공격부터 다중 이용 시설 테러 대응까지 민관과 함께 진행한 통합 방위 훈련은 230여 건에 이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과 계속되는 탄핵 전국 속에서도 연합연습은 예정대로 진행된 겁니다. 북한은 연습 첫날부터 근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고 위협 수위를 높였지만 더 이상의 도발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은 끝났지만 다음 달까지 각 군별로 야외 기동훈련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북한 추가 도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국방부는 어제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확인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는 지난 15일에도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닷새 만에 카디즈에 또 진입하자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을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 오늘 통지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빨라도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선고 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선고 이틀 전이나 사흘 전 선고 기일을 공지한 관례가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수요일 이후일 가능성이 큰데요. 주요 헌법재판소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과 선고가 겹칠 거라는 전망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이 다음 주 월요일에 먼저 선고가 잡혔는데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 방조 이런 의혹 등이 함께 일부 쟁점이 겹쳐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동시에 진행될 거란 전망이 많았었는데 한 총리 사건의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탄핵 심판 쟁점을 논의함과 동시에 한 총리 사건의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뒤에 윤 대통령 사건의 논의를 더 이어갈 경우 4월 초까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주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그간 번번이 검찰 단계에서 막혀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이번에 처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입니다. 네, 오늘 두 사람이 모두 법원에 출석한다고요?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욱 경호본부장 모두 오늘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목된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보안 수사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는데요.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주자 권고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김 차장 등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담기는 등 관련 정황이 보강됐는데요. 김 차장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욕설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대통령 지시라며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원격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대통령 체포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됐다고 알려졌는데요. 김 차장과 별도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GPT에서 계엄과 계엄 선포, 국회 예산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 심사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의 연장선입니다. 김 차장 측이 불법 영장 집행을 저지한 건 정당한 직무수행이고 따라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과 관련해 이미 법원에서 7차례나 판단을 받은 만큼 적법한 집행이었다는 의견 등을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김 차장 측은 이미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대통령의 협박으로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할 거로 보이는데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경찰이 김 차장 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그동안 반발로 진행되지 못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 선고 전망도 있었는데 왜 한 총리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따로 먼저 내리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은 추측이 그냥 추측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이 같은 날 선고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윤 대통령의 이 사건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사건에서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제 이 계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이 겹치는 것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수사기관의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 채택 여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 이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도 이 부분 사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을 예단할 수 있는 이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만약에 이 예단에 관한 부담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같은 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먼저 선고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한덕수 총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일에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건은 25일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결 자체가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을 봤을 때도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고 증인신문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던 윤 대통령의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아무래도 평일과 더 빨리 맞춰졌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정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평일과 맞춰짐에 따라서 선고기를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 자체의 스케줄에 따른 결정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한 차례 변론 기일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간단하다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국회에서 주장했던 사유가 5가지입니다. 탄핵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첫 번째로는 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 내란죄를 주장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됐지만 어쨌든 이런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다라는 이 사실관계에 관한 헌법 법률 위반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즉시 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 이런 부분이 쟁점이 있었고 예. 또 이 한동훈 대표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것도 이제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한 것도 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 이 내란 상설 특검 관련 후보자 추천을 이제 후보자가 추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이 권한 대행으로서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이나 헌법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지적이었고 그렇게 되면 이 관련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 해당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국회에서 주장하는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위반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까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소추 사유 중에 형법상의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각하의 사유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헌재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쟁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한 총리 이 선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이 151석이냐 200석이냐 지금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총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1석이고 대통령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석이다. 자, 그런데 이제 151석으로 국회는 해석을 했단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날까요? 네, 이게 헌법 65조 2항에 이 해당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이 제적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적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해야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부분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과반수라고 하면 151명인 것이고 3분의 2라고 하면 200명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200명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이 인원 자체가 맞지 않는 이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하가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쟁점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탄핵한 이 사유가 있는 것인데 헌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예. 이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선례 판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추단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이 권한 대행에 대한 이 탄핵의 경우에 이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례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과거에 나왔던 여러 학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장은 나오고 있지만 다만 그 학설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학설을 판단할지도 이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쟁점이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150명이 아닌 200명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없이도 각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선고를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나오는 걸 보니 이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거든요.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윤 대통령의 이 쟁점 중에서도 특히나 이 겹치는 부분의 쟁점이 첨예하게 다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무르익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의 사건과 윤 대통령의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 관련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독립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의 이 선고 자체가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평의가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해석의 단서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26일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도 있잖아요. 수요일인데 이것도 고려해서 그 날짜를 좀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이 두 가지는 사실관계가 이제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쟁점을 이유로 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이것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선고기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법리적인 부분은 아닌 것이고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헌재는 이 헌법재판소로서 이 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가 하면 이 형사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월요일이 2차 공판 준비기일 아닙니까? 이때 직접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변호인들이 출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1차 공판 준비 기일 당시에 출석을 했었고,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에도 이 당사자 피고인이 출석을 하는 것이 해당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직접 출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보가 어떤 외부적인 메시지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지금 영장 심사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10시 반에 이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건데, 자, 앞서 김 차장 같은 경우에는 3차례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이 내용이 더 탄탄해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구속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가능성을 저희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3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지가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인정이 되어야지 이 구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반려가 됐던 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반려를 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 아니면 어떤 뭐 증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려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이 법원에서도 이 설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보강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의 판단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아침 회의를 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당내에선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크게 보는 기류가 강한데, 아침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학들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원칙 대응 방침을 정한 건 올해도 집단 휴학을 허용할 경우 내년엔 예과 1학년이 3기 학년으로 불어나 교육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당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 선배와 후배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의대교육 정상화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복귀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의료교육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의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 의대 교육 정상화이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복귀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대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심판기일을 오는 월요일 24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 정족서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테러 협박과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만역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면서 탄핵 인질극을 반복할 것입니다. 탄핵 중독이라는 집단 관계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민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란을 핵척한 세력은 바로 민노총 내부에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보십시오. 남조선 혁명운동을 운운하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런 간첩이 노조 내부에 기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노총은 내란 숙주 세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수건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 정권을 비토하는 정치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인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 통첩 날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 테러 세력입니다.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치도록 놔둔 내란 숙주 세력입니다. 국정 테러 세력과 내란 숙주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먼저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고요.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루어지게 된 데에 대해서는 한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말미에는 민노총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는데 잠시 뒤 9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최고위원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도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의대 문제는 변호사님과도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보고요. 일단 경호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 지금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직접 출석한다고 하죠. 자, 검찰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구속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범죄 사실에 상당한 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제 소명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통한 이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법리적인 해석에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혐의가 이 공무집행 방해 관련 특별 공무집행 방해
이 부분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 부분이 있고 또 직권남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해당 형법상의 이 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반대로 이 피해자들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당연히 개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이 양측의 주장 그리고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재판부에 설득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해서도 어떠한 증거가 있고 이러한 증거들을 봤을 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들이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또 반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증거가 제출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의대생 관련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지금 대규모 재적 사태가 현실화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대학교에서 각각 이 휴학과 관련해서 아니면은 이 복귀하지 않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재적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한을 지금 고려대나 연세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이 마지막 시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건양대라든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시한이 마감이 될 것이고 이 시한이 마감이 되면 이 각 학교에서는 이 학칙에 따라서 뭐 재적이라든지 다른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학교에 따른 각각의 처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시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법리적인 해석에 다툼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학교 측은 지금 재적을 경고하면서 학칙에 따른 합법적인 재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복귀 종용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재적 당해도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누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예, 결국에는 이 학칙의 해석 그리고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일단 특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학칙의 적용이 뭐 적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학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칙이 법에 위반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는 것이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소송으로 이 부분 사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각각의 학생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이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했던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게 결과에 따른 파장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이 작년에 저희가 봤던 집행정지 신청과 이 궤를 같이 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궤를 같이 하는 소송인 것인데 당시에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의대 교수라든지 뭐 전공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었고 이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있지만 다만 그 주장의 내용을 봤을 때 이 긴급한 필요라든지 이 집행정지를 위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도 이 당사자 적격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적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증언 처분 자체가 이 부분 취소의 대상인지 이런 부분 관련 법리적인 쟁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오늘의 1심 선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긴 겨울과 잦은 폭설로 봄꽃 개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춘분을 맞아서 봄을 알리는 복수초가 피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전북 정읍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 폭설이 내린 뒤 눈 속에서 활짝 핀 복수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복수표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데요. 올해는 긴 겨울과 폭설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핀 것 같다고 국립공원 측은 전했습니다. 복수초는 눈 속에서 핀다고 해서 얼음새꽃 또는 설연화라고도 불립니다. 주말을 앞두고 꽃샘추위가 물러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추위가 풀리자마자 어김없이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드디어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인 지금도 서울 기온이 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낮 동안은 무려 17도 안팎까지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다만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어김없이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함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대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근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봄 기운과 미세먼지가 함께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이어서 경북과 울산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했고요. 차츰 광주와 전북, 경남과 제주도에서도 대기질이 나빠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내륙 곳곳에 끼었던 안개는 빠르게 걷히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낮에도 이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하늘이 다소 흐릿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어제보다 봄 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7도, 대전 20도, 대구 2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주말과 휴일까지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19도, 일요일에는 22도까지 올라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답답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메마른 날씨에 동쪽 지방에서는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까지 겹쳐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주말 맞아서 산행 가신다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